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가끔 이제 다리에 좀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울퉁불퉁하게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이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짧은 바지나 짧은 치마는 아예 입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질환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방치하면 심각하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이 하지정맥류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쉽게 붓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다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의뢰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야 한다.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던 하지정맥류는 최근 스키니진과 레깅스 착용으로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밑에 있는 표재정맥에 이상이 생겨서 다양한 크기로 변할 수 있는 혈관 질환입니다. 이 정맥 내에는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판막의 기능이 상실이 되게 되면 정맥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는 데 방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혈관이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에 운동 부족으로 잘 생기지만 비만이나 노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막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하지정맥류. 보통 직업적으로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정맥류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체중인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이런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다양한데 별다른 증상 없이 혈관이 미세하게 튀어나오거나 피부에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보이기도 하고 혈액이 역류로 인해 하지 쪽에 몰리면서 다리가 붓기도 한다. 또한 진행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생명과는 당장 연관이 없는 질환이라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한 번 손상된 판막은 자연적으로 재생이나 복원이 불가능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일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진행이 되면서 피부 궤양이나 정맥염, 정맥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잘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혈관벽이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부의 경우 더 발생하기 쉬운데 이는 몸 안에 태아가 형성되면서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다리 정맥에 정맥 고혈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인에 비해 혈관벽이 약한 동양인에게 호발한다. 평소에 가벼운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일주일에 3, 4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이 하지정맥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신한 환자의 경우에는 낮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고 주무실 때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올려서 주무시면 증상 예방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증상이 약할 때는 무작정 수술적 치료를 하기보다는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인 하지정맥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 수술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다시 다리 혈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외과 전문의 강기창 과장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사실 이제 혈관이 피부 속에 숨어서 좀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네. 이제 겉으로 혈관이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이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리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환자분들 스스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반대로 자신이 하지정맥류가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아서 합병증이 생기는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 정맥류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강기찬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지 정맥류 사실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질환이고 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화지정맥류라는 질환명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가 다리인 것은 아시겠지만 정맥류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이 정맥류에서 류는 혹이란 뜻입니다. 정맥류는 인체의 정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혹처럼 확장되어 부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다리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돌출되어 있는 혈관부터 많지만 파랗게 혈관이 두드러져 보이는 다리, 그리고 육안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 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맥류는 짙은 보라색 또는 파란색으로 이 꽈배기 모양으로 튀어나오는데 모든 정맥은 정맥류가 될 수 있으나 다리의 피부 바로 밑에서 보이는 표제 정맥이 늘어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질환을 하지 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하지 정맥류가 심한 경우이고 네.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초기 하지 정맥류인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다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 정맥류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 중에 표제 정맥이 늘어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것이 하지 정맥류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 표제 정맥이 왜 늘어나는 건가요? 그 뒤에 원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만, 노화, 운동 부족, 그리고 유전적 요인들에 의해서 정맥벽의 탄력이 약해지고 순환 혈액량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지 정맥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의 혈관인 정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하지 혈관 분포를 보면 이 왼쪽의 빨간색은 동맥을 뜻하고 오른쪽은 정맥입니다. 그 정맥은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인데요. 이 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피부 아래에 위치한 표제정맥, 그리고 근막 아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심부정맥, 그리고 표제정맥과 심부정맥을 이어주는 관통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정상인인 경우입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정맥 내부의 판막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판막이 손상되어 점막의 판막 부종과 역류로 인해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고 혈액이 정체되면서 정맥이 늘어나 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 정맥류는 그중에서 이 하지의 표제 정맥이 늘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대복제 정맥이라고 하고 이 종아리에 있는 혈관을 소복제 정맥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하지에 있는 표제 정맥은 이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정맥들이 판막 부전으로 인해 늘어나게 되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게 됩니다. 정상 성인의 4명 중 1명에게서 발생할 정도로 아주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성의 10에서 20%,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약 25%에서 33% 정도가 하지 정맥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판막하면 이제 심장에 있는 판막을 그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맥 혈관에도 판막이 존재한다는 네. 것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막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혈액이 역류하면서 이 다리 피부 밑에 정맥이 이제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제 하지 정맥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대복제 정맥류인데요. 이 정맥류가 제일 많다고요. 네, 하지 정맥류는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대개 위치와 크기로 따라서 많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제일 크기가 작은 정맥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 그다음에 망상 정맥류, 그리고 분지 정맥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지 정맥류는 위치에 따라서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류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대복제 정맥류입니다. 그 대복제 정맥은 허벅지에 위치한 표제 정맥입니다. 이 허벅지 부위에 돌출된 혈관을 볼 수 있는데요. 대복제 정맥류는 사타구니에서부터 시작되는 정맥류이고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정맥류입니다. 네. 약 80에서 90%의 환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음은 소복제 정맥류인데요.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소복제 정맥류는 종아리 뒤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정맥류를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종아리 뒤쪽에 있는 표제정맥을 소복제 정맥류라고 합니다. 이 종아리 뒤쪽에 피부 밖으로 돌출된 혈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복제 정맥류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이제 모세혈관 확장증입니다. 이건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발생이 되는 정맥류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크기에 의한 분류 중에 제일 크기가 작은 정맥류입니다. 네.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고 화면을 보시면 이 직경이 약 0.1에서 1mm 정도 되면 이 붉거나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거미 다리와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거미 모양 정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남용하는 경우에도 네. 피부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음은 망상 정맥류인데요.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망상정맥류를 보시면 아까 이전 화면에 보였던 모세혈관 확장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데요? 네, 네. 이게 이제 크기로 나뉘기 때문에 그런데요. 크기는 아까보다는 조금 직경이 큰 2에서 3mm 정도인 작은 정맥류가 해당됩니다. 이 모세혈관 확장증과 망상정맥류는 주사 경화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네. 이런 여러 가지 정맥류는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정맥류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하지 정맥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내 다리는 괜찮은가 괜히 한 번씩 이제 보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이 하지 정맥류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운동을 좀 안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직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하지정맥류 내원 환자 직업군별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업주부, 서비스업, 교사 등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유전에 의한 요인인데요. 선천적으로 정맥벽이나 정맥 판막에 기회적 이상이 있으면 정맥류가 잘 생기고 부모가 정맥류인 환자인 경우 자식에게서 유병률이 높습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요. 네. 부모 중 한 명이 하지정맥류인 경우에 이 남자 아이인 경우에는 25%에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약 60%에서 하지정맥류가 유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 중 양쪽이 하지정맥류인 경우 네. 남자, 여자의 동일하게 약 90%에서 하지정맥류가 유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그 이 외에도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앉아 있는 경우에 운동 부족으로 판막 부전이나 역류가 생겨 하지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잘 생기는데요. 네. 그 원인은 임신 때문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순환 혈액량이 많아져 혈관이 잘 늘어나게 되고 네. 이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커진 자궁이 하지정맥을 압박을 하게 됨으로써 이 정맥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는 데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나이가 들게 되면 정맥벽의 탄력이 약해지고 근위축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게 됩니다. 이 외에 비만, 흡연, 또 콜레스테롤이나 이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경우에 또 하지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부모님 중에 하지정맥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네. 뭐 임신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고위험군인 분들은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관리를 좀 더 맞아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앞에서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요. 혈관이 저렇게 피부 밖으로 이렇게 보이면 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없나요? 네, 하지정맥류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로 간단히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하지정맥류 증상들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당기는 듯한 통증, 그리고 다리에 쥐가 잘 나고 10분만 서 있거나 걸어도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 들고 다리가 잘 붓는 경우, 그리고 다리에 혈관이 올라와 보이거나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하지정맥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발바닥이 저린 듯한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리에 피부병이 생기면서 잘 낫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핏줄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육안으로도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눈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대부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초기 정맥류인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증상들만 있고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정맥류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 지금 겉으로 튀어나오는 혈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는 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검사인가요?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하지정맥류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검사인데요.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 특별히 금식이나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초음파를 이용한 사진인데요. 하지정맥류 환자에 있어서 정맥 초음파를 이제 시행하는 목적은 이 심부정맥, 관통정맥, 표제정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혈류 방향을 확인하여 그 기능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초음파에 보이는 파장으로 판막 손상의 유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정상적인 판막인 경우에는 정맥피가 심장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음파상의 파장이 짧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정맥피가 심장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역류가 되기 때문에 네. 초음파상의 파장이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상 있는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 및 치료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맥 초음파 검사가 사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혈관 내에 혈액이 굳어져 핏덩어리가 된 혈전을 찾는 데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정상적인 혈관은 외부에서 누르면 눌러져야 하는데 이 혈전이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 외부에서 압박을 하여도 이 혈관이 눌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혈전이 깊은 곳에 위치한 경우에를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2차적으로 하지정맥류를 일으킬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혈전이 부서지면서 혈관을 따라 폐로 올라가서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폐색전증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초음파상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견이 된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가 무서운 이유가 뭐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들이 발생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앞에서 하지정맥류 분류를 크기와 위치로 나눠봤는데요. 이 임상 증상에 따라서 1기부터 6기까지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1기는 이제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망상정맥, 2기는 하지정맥류, 3기는 부종, 4기는 피부 착색과 정맥성 습진, 피부의 경화증, 그리고 5기는 사기와 함께 치유된 궤양, 6기는 사기와 함께 활성 궤양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3기부터를 우리가 하지정맥류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합병증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보시면 하지 부종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습진 및 피부염, 그리고 피부 착색, 그리고 피부 궤양, 그리고 정맥염, 그리고 정맥류에 의한 출혈 등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정맥류에 의한 합병증이라고도 합니다. 네,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는 좀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별다른 뭐 증상도 없고, 뭐 통증도 없고, 합병증도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환자분들 중에 하지정맥류 초기인 경우에 네. 압박 스타킹이나 운동 등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법들로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나 하지정맥류의 진행을 더디게 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네. 그 이유는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그 한 번 손상된 판막은 자연적으로 재생이나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초기 정맥류라 하더라도 외과적 치료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 증상을 설명해 주실 때 뭐 다리가 붓고 피곤하고 또 무거운 느낌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증상으로 특별히 치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그냥 집에서 좀 쉬면 그쵸. 좋아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낫지 네,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지정맥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복압을 증가시키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걷기 운동이 가장 좋은데 이 걸음으로써 그 종아리 쪽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이 정맥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을 도움이 주고 그리고 이 정맥의 혈압을 낮춰서 통증과 부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앉아 있을 때는 발목을 위아래로 올리는 운동이 아주 좋고요. 네. 이외에 수영이나 자전거 등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영이나 자전거도 이제 앉아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상 안에서 이렇게 발을 이제 네.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피해야 할 운동법도 있을까 싶은데요. 네, 있습니다. 그 축구나 윗몸 일으키기, 역도 같은 복압을 올리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맥류는 판막 부전으로 역류가 생긴 병인데요.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판막 부전이 더욱 심해져 이 정맥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압박 스타킹, 아까 말씀하신 압박 스타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효과를 주는 치료인가요? 네, 이 압박 스타킹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거나 다른 치료법에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 압박 스타킹에는 이 종아리까지 오는 스타킹과 허벅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종아리는 강한 압력으로, 그리고 위쪽 허벅지는 그보다 덜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 점진적인 압력이 가해지도록 고안이 되어 심장으로 향하는 하지정맥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은 정맥 내경을 좁혀주어 혈관 내정맥의 흐름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경우 중력에 의한 정맥의 확장을 막아주므로 하지 부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여성분들은 요즘에 압박 스타킹 미용적으로도 많이 신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술할 때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부을 때가 있어서 예전에 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타킹을 그러셨군요. 이번에 알아볼 건 이제 주사 경화요법인데요. 이건 어떤 치료일까요? 이 주사 경화요법은 혈관 내에 경화제를 주입해서 영구적인 섬유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주사요법은 입원이나 마취가 필요가 없고요. 네. 외래에서 간단한 시술로 가능합니다. 대개 크기가 작은 모세혈관 확장증과 망상 정맥류의 치료에 사용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 가느다란 정맥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주사기로 혈관 안에 경화제를 주입하면 시술 후에 이렇게 정맥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정맥류 효과가 약 80%에서 효과를 보이나 뭐 재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혈관이 딱딱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딱딱해진 채로 계속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혈관 경화요법 후에 네. 혈관의 색깔이 더욱 진해지거나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이 경화제가 혈관 내로 잘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치료 경과 중 하나이고 네.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혈관이 있던 주변으로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자연적인 이제 치료 과정 중 하나이고 피부색이 돌아오는 데는 약 3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네. 혈관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거니까 어떤 뭐 혹시 치료 후에 합병증 같은 것들은 따로 없는 겁니다. 대개 치료 후에 정맥염이나 색소 침착 같은 이제 경미한 합병증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간혹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과민 반응도 가끔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경화제가 혈관 내로 주입이 되는 경우에는 드물게 피부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화요법 할 때에는
혈관 내로 경화제를 정확히 주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런 합병증을 또 알고 시술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환자분들도. 그러면 이 주사 경화요법 이게 이제 주사를 한 번만 맞으면 다 낫는 건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도 계속 맞아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경화요법은 판막 부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정맥이나 판막 부전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시술에 비해서 압박 스타킹을 신는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따라서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는 경화요법을 이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묶음술과 복제정맥 절제술인데요.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이 묶음술과 복제정맥 절제술은 이제 하지정맥류의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이 혈관을 발라내어 제거한다 그래서 이제 발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발거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역류가 있는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류의 치료에 이제 적응증이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묶음술 및 복제정맥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 사타구니에 약 1에서 2cm 정도의 상처를 통해서 이 대복제 대퇴정맥 접합부에서 대복제 정맥을 묶은 후에 이 무릎으로 스트리퍼라는 가느다란 철사줄을 이용해서 네. 이제 이 복제 정맥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철사줄이 스트리퍼라는 기구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혈관을 제거하는데 이 아래쪽에 이렇게 길다랗게 나온 정맥이 이제 대복제 정맥입니다. 이전에는 발목까지 철사를 집어넣어서 네. 이제 끄집어냈는데요. 네. 발목까지 하다 보면 종아리 신경의 손상을 받아서 종아리 쪽에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무릎 위에서 이제 철사를 꺼내서 이제 혈관을 이제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은 이 자상정맥 적축술 그리고 정맥 절제술입니다. 저도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그렇죠. 어떤 수술인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같은 얘기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혈관을 끄집어내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말로 최소 절개술이라고도 하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요. 이 1~2mm 정도 피부에 이제 창상을 통해서 정맥의 이런 훅을 이용해서 이제 밖으로 꺼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대개 이제 대복제 소백제 정맥을 제거한 다음에 네. 이 남은 정맥류 치료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작은 상처가 여러 개가 생기지만 수개월이 지나면 상처는 거의 이제 안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혈관 내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로 치료한다고 그러면 일단 수술보다는 훨씬 네.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떤가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트리퍼를 이용한 이제 복제정맥 절제술을 대신해서 요즘 이 역류가 있는 대복제정맥, 소백제정맥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위의 사진이 이 수술에 사용되는 이 레이저 선입니다. 그 아래 사진 보시면 빨갛게 앞에 빛이 나고 있는데요. 네. 이 빛이 나는 부위가 그 레이저가 나와서 열을 발생시키는 부위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 초음파를 보면서 무릎 위 부분에 있는 대복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레이저 선을 집어넣고요. 이 레이저 선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적혈구를 기화시키거나 혹은 내막에 직접 열을 가하여 정맥 내막을 손상시켜서 정맥을 소묘화시켜 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혈관벽을 서로 달라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요. 예. 이 시술은 이제 합병증으로 멍이나 부종, 이제 피부염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카테터를 이용한 거품 경화요법입니다. 이제 경화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사로도 경화요법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품 경화요법은 이게 어떤 시술일까요? 아까 저희 얘기한 주사 경화요법은 크기가 작은 이제 혈관에 이제 사용을 하고요. 네. 이 거품 경화요법은 이 대복제, 소복제 같은 큰 정맥에 고농도의 경화제를 주입하여 정맥 폐쇄를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이 주사기 두 개가 보이는데요. 네. 우리가 많이 쓰는 경화제와 함께 공기를 서로 혼합하여 거품을 만듭니다. 아, 주사기로. 그래서 거품이군요, 실제로. 네, 네. 네. 그래서 이 거품이 된 경화제를 네. 이 주사기를 통해서
혈관 내로 주입하여서 이 혈관 내를 이제 혈관 폐쇄를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근데 이게 거품으로 일부러 형성해서 넣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농도를 이제 높이는 거죠. 우리가 작은 혈관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품화되는 이제 경화제를 쓰고 네. 이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은 직경이 크기 때문에 이제 농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큼 부피를 차지하니까 거품을 만들어요. 거품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큰 혈관에 치료를 하도록 이제 네. 보완을 해낸 겁니다. 큰 혈관에 그만한 양의 경화제를 넣으면 안 되니까 이제 맞습니다. 부피만 늘리는 네. 거군요. 네. 네. 다음은 고주파 정맥 폐쇄술인데요. 말이 좀 긴데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 같은데 어떤 방법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혈관 내 레이저 치료와 비슷합니다. 그 고주파 카테터를 정맥 내에 놓고 고주파를 조사해서 약 85에서 90도의 고열로 정맥을 폐쇄하는데 이 시술은 다른 시술에 비해서 약간 피부의 화상 가능성이 약간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이제 광투시 전동형 정맥류 제거술입니다. 치료 방법 명들이 다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떤 치료 방법일까요? 네, 이 광투시 전동형 정맥류 제거술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네. 오늘은 그냥 소개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 광원과 함께 모터가 달린 정맥류 저출기를 정맥류 밑에 두어서 정맥을 투시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이 정맥류를 분쇄한 후에 흡입하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모두 다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혈관을 없애거나 그렇죠. 경화시켜서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 네. 뭐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전까지는 그 묶음법과 복제정맥 절제술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의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 혈관 내 레이저, 고주파 정맥 폐쇄술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서로 치료 성적이나 재발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류가 있는 역류가 있는 정맥류인 경우에 복제 정맥 절제술 그리고 혈관 내 레이저, 고주파 정맥 폐쇄술 중에 이제 환자의 미용적인 면과 비용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술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혈관인 경우에는 이제 자상 정맥 적출술 또는 경화요법 등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절제를 하는 수술, 뭐 고주파 또 레이저를 이용한 이런 시술 방법들이 사실 요즘에 워낙에 이제 많이들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본인에 맞는 이런 시술 방법들을 택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다리 겉모습부터 이제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치료 전후에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 왼쪽 사진은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류가 있는 정맥류 환자입니다. 이 위쪽 대복제 정맥은 묶음법 및 대복제 정맥 절제술을 시행하였고요. 이 밑에 쪽의 소복제 정맥은 자상 정맥 적출술을 시행받은 상태입니다. 이 오른쪽 시술 사진을 보면 많이 이제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요. 네, 확연히 차이가 네. 많이 나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이 종아리 뒤쪽에 있는 소복제 정맥류 환자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 레이저 수술을 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레이저 시술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치료가 되네요. 네, 성정률은 이제 정맥을 제거하는 거하고 재발률이나 치료 성적은 다 똑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위의 사진은 이 정맥류와 함께 발목 부위에 궤양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인데요. 이 치료 후에 이렇게 궤양이 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정맥염과 함께 정맥류 출혈이 있는 환자인데요. 이분도 이제 치료 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용적으로도 훨씬 좋아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네. 치료를 하면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까지도 그렇죠. 다 예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좀 주의할 부분들이 없는지 그게 끝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또 네. 재발할 수 있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주의할 점들을 설명해 주시죠. 정맥류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보통 환자들이 다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걸으면 안 된다. 뭐 다리를 안 이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고 계신데요. 정맥류는 빨리 걸어서 종아리 근육을 사용해서 이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걷기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걷는 거는
뭐 자주 걸으면 좋고요. 네. 한 번 걸을 때마다 뭐 30분에서 40분.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복도를 한 3바퀴 정도 돌라고 합니다. 한 번 운동할 때 그 네.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주는 한 달 정도는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압박 스타킹을 주무실 때를 제외하고는 약 한 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신어주는 게 나중에 재발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찜질방, 그다음 반신욕, 족욕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달 정도는 참으시는 게 좋고요. 혈액순환 관련돼서 그런 건가요? 그건 이제 상처 때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맥류가 네. 고온에 되게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붓도 피하고 이제 직사광선도 피하는 게 나중에 또 예방법에 또 나중에 뒤에 네.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리고 샤워는 수술 후 한 열흘째부터 가능하고요. 또 이제 수술받은 부위에 멍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단단한 멍우리가 만져지고 이제 네.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불편한 것들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수술하기 전과 좀 비슷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환자 입장에서. 이 피부색이나 이런 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다 돌아오고요. 네. 멍이나 딱딱한 거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없어지는데 네. 환자분들이 처음에 병원에 내원할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본인 증상입니다.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다리가 무겁고 저린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은 수술을 하고 며칠 안에 대부분 다 없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방 이제 치료 효과들은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수술한 다음 날부터 열심히 운동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임신 중에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는 감기약 하나도 좀 조심스럽게 먹게 그렇죠. 되잖아요. 임신 중에는 치료가 가능할까 싶은데요. 그 임산부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네. 임산부의 약 8에서 20% 정도가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되게 초산부보다는 경산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신 시에 발생하는 정맥성 고혈압에 인해서 생긴 하지정맥류는 분만 후에는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인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일 하지정맥류가 발생이 됐다면 낮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고 밤에는 주무실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 10에서 12cm 정도 높게 해서 주무시는 게 하지정맥류의 진행을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조치는 분만할 때까지 계속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분만 후 3개월째에 하지정맥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임신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재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임신 시에는 수술을 할 때 약물이나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정맥성 고혈압에 의해서 생긴 하지정맥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만 후 3개월째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내게 잘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뭐 치료를 잘 마쳤는데 또 재발되는 경우. 이게 제일 안타까운 방법인 것 그런 같아요. 경우가 네네.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그 주시죠. 진단의 필수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 역류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하는 치료를 한 경우에 이제 재발을 많이 하는데 이 치료를 제대로 해도 이 수술한 부위에 새로 혈관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맥류가 재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는 경우에도 정맥류가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류는 이 개인적인 노력과 이 지속적인 관리가 아주 꾸준히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지정맥류가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재발이 됐을 경우 저희가 앞에서 알아봤던 시술들로 동일하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역류가 있는 혈관을 찾아내고 그 역류가 있는 혈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치료 방법 선택이나 치료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단순히 역류가 없고 이 가지인 이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이 망상 정맥류인 경우에는 이제 경화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네. 만약 역류가 있는 혈관이 새로 생겼으면 그 혈관을 이제 정맥 절제술을 시행한다던가 아니면 레이저나 아까 앞서 얘기한 고주파 정맥 폐쇄술 같은 거를 다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재발을 또 막으려면 우리가 뭐 옷 입을 때 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복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옷도 있을 것 같고 네. 몸에 꽉 끼는 옷은 복압을 증가시켜서 판막 보전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하지정맥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꽉 끼는 옷은 좋진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이 네. 그 스키니진을 입으면 하지정맥류가 예방이 되지 않냐. 왜냐하면 좀 추워주니까. 네, 압박 스타킹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네. 그런데 압박 스타킹은 이 부위별로 압력을 틀리게 이제 의료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스타킹이고요. 네. 스키니진은 아마도 이제 모든 곳에 압력이 고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스키니진으로는 하지정맥류가 예방이 되거나 이러진 않는 것으로 네. 이제 우리 생각됩니다. 그 배를 좀 덜 나오게 한 보정 속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확 눌러준 네, 그런 것들은 그것도 안 좋습니다. 안 그것도 좋겠네요. 올라가니까. 그런 예. 것도 좀 피해야 되겠고. 네. 근데 스키니진도 피하고 이제 어쨌든 몸이 좀 끼인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옷들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네. 이제 하이힐을 신으면 후드요. 여성들이 네. 어떤 환자분들이 이제 하이힐을 신으면 발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이제 계속 운동이 되니까 네. 이제 하지정맥류가 이제 예방이 되지 않냐 하는데요. 이제 하이힐을 신으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만 있게 됩니다. 맞아요. 예, 이제 예방을 하려면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면서 이 정맥피를 심장 쪽으로 올려주고 이 종아리 쪽 정맥의 압력도 낮춰줘야 이제 하지정맥류 예방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이힐도 특별히 이제 예방법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관상 예뻐 보이려고 하는 이런 스키니진이나 뭐 이런 보정 속옷이라든지 하이힐 같은 거 하지정맥류에는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피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방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방법들로 하지정맥류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 예방법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이제 부종이나 피로감,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발목과 종아리를 많이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 걷기 운동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 걷기 운동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다리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고 다리 정맥의 압력을 떨어뜨려서 이 부종과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앉아 있을 때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업상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경우나 오래 앉아 있는 경우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다리를 심장 부위보다 높게 유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심부전증이나 폐질환, 그다음 비만이신 분이 이러한 자세로 있으면 호흡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이 생기면 다리를 높이는 동작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특히 필요할 때는 벽을 이용하여 다리를 높게 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운 날 외출 후 찬물로 다리를 씻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태양광선이나 난로나 열은 피해야 됩니다. 이 더운 곳에 노출이 되면 다리 정맥의 확장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고 다리 보존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목욕을 하게 되면 네. 혈관이 늘어진 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리의 불편감이 아침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목욕을 하고 주무시는 동안 피해 쏠림이 현상이 없기 때문에 불편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생기고 갈색 침착을 남기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항상 끈으로 죄이는 신발을 신는 게 좋은데요. 네. 이 발목이나 발에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거리 여행이나 네. 비행기를 탔을 때 네.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하지정맥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앉아 있으면서 계속 움직이게 돼요. 다리 힘을 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까딱까딱하면서. 네. 오늘은 외과 전문의 강기찬 과장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정맥류의 증상만 보고 이게 매우 위중한 질환이다, 그리고 또 매우 아픈 질환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빨리 치료만 해준다면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그냥 둬도 될까? 치료를 해야 될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치료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